딸을 깨우는 삼삼한 책. 자유를 바라지만 자유주의가 싫은 당신이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이 시대 최고의 자유주의 입문서 33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이고요. 18번째입니다.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이라는 현진권의 책을 사회적이란 용어가 초래한 한국의 몰락을 경계한다라는 제목으로 김영용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소개합니다. 사회적 용어의 허구. 언어의 1차적 기능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지만 더 나아가 언어는 유무형의 사물과 현상을 개념화하고 인식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 즉 인간이 대상을 개념화하고 인식하는 도구인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 기능을 넘어 사상과 철학적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낱말밭 어휘장 이론에서는 낱말의 체계를 분석하여 그 낱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한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책은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역사적, 철학적, 경제학적으로 해부하여 그 허구성을 밝히고 있는 사회적이란 용어의 미신, 현진권 편저 2013년이다. 필자는 권혁철, 김이석, 민경국, 배진영, 신중섭, 안재욱 박사들로서 자생적 질서에 부합하는 명사에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첨가됨으로써 이러한 명사가 정치, 철학, 경제적으로 어떻게 왜곡되며 그 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그러나 알기 쉽게 분석하고 있다. 자유주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적이라는 관형어로 꾸며진 형용 모순적 용어의 범람으로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이 안에서는 침몰의 징후를 뚜렷이 보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의 몰락을 그대로 방치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부도덕한 개인으로의 전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지적 행동을 뒷받침할 논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먼저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파생시킨 사회의 의미를 살펴보자. 인류는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시족, 부족을 이루면서 수렵, 채취의 생활을 했다. 자연스럽게 인류는 고르게 나눠 먹는 평등, 아는 사람들 간의 유대감 등 소규모 집단의 윤리를 체화해 왔다. 이와 같이 사회라는 말은 본래 아는 친구나 동료들 간의 관계를 뜻하는 소규모 대면 사회를 지칭하며 이 사회에서 형성되는 질서가 자연적 질서다. 반면에 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규모 익명 사회에서 형성되는 질서는 자생적 질서다. 그런데 기나긴 세월 동안 자연적 질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세상사에 대한 인식 구조는 거의 변함없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즉 대규모 익명사회에서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를 소규모 대면사회의 자연적 질서로 인식하려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인식구조의 연장선에서 등장하여 20세기 들어 복지국가의 지향과 함께 전면에 부상한 것이 바로 사회적이라는 용어인데 이는 자생적 질서인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를 자연적 질서에 접목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집단주의 이념이 확대되고 이를 위한 유대감과 도덕성을 전제로 한 평등이 강조되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이라는 수식으로 꾸며진 말에 감동하고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자연적 질서에서 형성된 원시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10개나 7개의 분배보다는 다른 사람 4개, 나 4개의 분배를 더 선호하는 현상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는 한 대규모 익명사회를 약칭하여 사회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대면사회의 개념으로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노동분업을 통해 협동하는 거대한 시장 질서를 인식하려는 데서 연유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용어의 참된 의미를 갉아먹는 사회적이란 관형어의 위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이라는 용어가 시장경제 운행 원리에 걸맞은 정의, 권리, 책임, 법치국가 등의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로 접합되어 이들 명사가 표현하는 참된 의미를 왜곡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이라는 말은 하이에크의 말을 인용한 민경국 교수의 지적대로 족제비 같은 말이다. 족제비가 아래 내용물은 전부 빨아먹고 겉은 멀쩡하게 남겨두는 것과 같이 명사의 겉은 멀쩡한데 참된 의미의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먼저 사회적 정의다. 시장경제에서 가장 거센 불만은 생산물이 나눠지는 방법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용어를 따르자면 소득 분배다. 사회적 정의는 시장에서의 소득 분배는 정의롭지 못하므로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정의롭다는 뜻이다. 원시 시대에는 수렵 채취한 것들을 부족장이 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나눠주었다. 그런 점에서 분배의 주체는 그 사회의 우두머리였다. 각 개인이 가진 생산 요소는 원시적 노동 이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남녀노소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도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차이가 난다고 해도 대면사회 부족 관계이므로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한 분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자연히 고르게 나눔에 익숙해졌고 오늘날에도 그에 대한 갈망은 사람들의 인식 구조와 감정에 깊이 박혀 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거대한 시장 경제에서 소득은 내가 가진 생산 요소를 남이 사줄 때 발생한다. 나의 생산 요소는 부모와 같은 제3자가 나에게 준 재능과 재산을 통한 기회, 이를 활용하여 어떤 생산 요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나의 선택, 그리고 운 등의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래서 소득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이를 분배하는 인격체는 없다. 정의는 인간 행동과 관련되므로 분배와 관련된 행동의 주체가 없는 사회적 정의란 말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자생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정의나 부정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평한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약탈하려는 의도를 사회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약탈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 사회적 시장 경제다. 구체적 모습은 소득 재분배, 상업활동에 대한 규제, 특정 집단이나 산업의 보호와 육성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물론 법은 국가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일반성과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동기를 포함하지 않고 특정 국면만을 금지해야 한다는 추상성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시장경제 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으면서 그 내용은 사라지게 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와해시키는 기만적 용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는 어떤가? 신중섭 교수에 의하면 국가는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줄이고 화해와 평화의 수단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이후 국가는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해 주려는 기구라는 인식의 확장을 가져왔다. 그 결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가 국가의 확대를 교묘하게 감추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권리는 한 개인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를 넘어 개인은 가난과 실업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다는 적극적 권리로 확대되고, 이는 사회적 권리라는 이름 아래 그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국가로 넘겨졌다. 결국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주체가 아닌 사회에서 파생된 사회적이라는 용어로 꾸며진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은 행동하는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인격을 부여한 사회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시 자본가, 기업가의 본질을 훼손하는 용어다. 자본가는 자신의 저축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그들이 오늘 필요로 하는 음식, 의복, 주택,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현재의 자원을 공급하고 그들이 소유하는 노동과 토지라는 미래의 자원을 사서 시간이 걸리는 생산에 투입하여 미래에 완성되는 완제품을 팔아 이자 소득을 얻는 기능을 한다. 또한 기업가는 불확실한 상업 세계에서 미지의 이윤 기회를 발견하여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이윤을 얻는 기능을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는 이와 같이 돈을 벌고 자본을 축적하여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자본가, 기업가의 이윤을 사회에 돌림으로써 고르게 나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자본가, 기업가의 본질을 훼손하는 용어다. 오늘날의 자본가, 기업가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노동 분업을 통해 협동하는 시장 경제를 주도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번 돈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경제 자생적 질서를 자본 축적 없이 수확물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는 수렵, 채취 시대의 자연적 질서로 되돌리려는 원시 감정의 발로다.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술적 용어를 앞세운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안재욱 교수의 비판은 눈여겨볼 만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더하여 근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기업의 본질이 더욱 훼손되고 있다. 배진영 교수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국가의 보조금 없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논리적 뒷받침과 실질적 능력이 없다는데 그 허구에 실체가 있다. 결국 국가의 광범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의 예봉을 피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는 경제적 약자를 확대한 것으로서 사회적 강자에 대비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성에 대비되는 여성, 대기업에 대비되는 중소기업, 내국인에 대비되는 외국인, 사용자에 대비되는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임대인에 대비되는 임차인, 서울 거주자가 아닌 지방 거주자, 때로는 빚을 얻어 집을 산 이른바 하우스푸어도 약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렇게 다각도의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를 분류하다 보니 이 기준에 의하면 강자에 속한 개인이 저 기준에 의하면 약자에 속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진정한 강자는 누구이고 약자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권혁철 박사의 분석은 예리하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거론하는 것도 이들이 겪는 문제가 개인만의 일이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 책임론을 강조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이른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확대되는 복지 정책과 강자에 대한 규제로 이어진다. 그 의미가 불분명한 만큼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각종 지원과 특혜를 제공하려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이석 박사가 비판한 사회적 투자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 정부나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쓰는 것이다. 보육, 교육, 각종 훈련 프로그램이 그것인데 이는 다름 아닌 복지의 다른 얼굴이다. 사회적 투자라는 용어는 그런 복지의 실상을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용어는 정부 지출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회적이라는 용어에 숨어드는 광범위한 복지정책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규모 사회의 자생적 질서를 훼손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경제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한 시장질서 하의 상호부조야말로 도덕적. 사회적이라는 용어의 범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규모 사회에서 형성되는 자생적 질서를 소규모 대면 사회에서나 적용 가능한 자연적 질서로 회귀시키려는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원시 감정에 머물러 있는 인식 구조와 부합하는 소규모 사회에서의 평등과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도덕적 우월감을 확보하려는 심리적 동기에서 발원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문제는 대규모 사회에서의 상호부조와 도덕심은 소규모 사회에서와는
판이하게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시장 질서가 온전히 보존될 때 수많은 사람들 간의 상호 부조가 이루어지며 그것이 곧 도덕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사적 소유가 자유의 원천임을 감안할 때 이를 없애거나 평등하게 하려 한다면 장구한 시간 동안 시장 질서를 통해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소유가 인간 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근원이므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루소의 말은 가난과 빈곤이 본질인 자연으로의 복귀를 의미할 뿐이다. 이상입니다.